제시카 파텔은 198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국인이 아닌 것 같죠? 그녀의 가정은요, 인도인들이었어요.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 그녀는 6자녀 중 첫째였습니다. 맏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리하고 철이 일찍 든 케이스였습니다. 커가면서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힌두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려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돕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맨체스터 대학교에 진학, 양리학을 공부했고 약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자신보다 3살 더 많은 선배 미테시 퍼터를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도인이었고요. 그 역시도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거기다 과도 같은 과야. 약사.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플러스로 이 남자 배려심도 많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생각해주고 배울 점이 있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러다가 둘 사이가 확 진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제시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맏딸인데 충격이 컸겠죠. 이때 그녀 옆에서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미테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시카 가족들 또한 그를 되게 좋게 봐요. 이 둘은요, 얼마 안 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둘은 2009년 7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힌두교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 후에 부부는 영국 린솔프라는 곳으로 이사갑니다. 이곳에 이제 그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나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큰 집을 사고요. 약국을 엽니다. 이 약국 잘 돼요. 곧 주변에 유명인사가 되죠. 이웃들은요, 이 부부에 대해서 칭찬을 아유,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서 보고만 있어도 내가 막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유일한 오게티라면 결혼 생활 오래 했지만 둘 사이에 아직도 아이가 없다는 거? 제시카는 너무 아이가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뭐 내가 어떡해. 결혼 회차가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이웃들, 가족들 사이에서 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힌두교는 이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 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제시카였어요. 당연히 시댁, 시누이, 시어머니 가만히 안 있죠.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 앞에서 방패막이가 돼준 건 이 남편 미테시였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임신 안 되는 건 제시카 잘못이 아니야. 내 문제일 수도 있어. 아 제발 좀 그만해. 그래서 한날 이 둘 산부인과를 가요. 검진을 받는데 아니 둘 다 정상인 거예요. 정말 하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안 주는 상황. 뭐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별을 아무리 봐도 안 따지는 걸.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요, 뭐 가족들 또한 이거 이해 안 해주죠. 예, 그 병은 돌팔이 아니야?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시카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해요. 체중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데 결론은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냉동 배아, 그러니까 시험관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총 3개의 배아를 냉동시키고 몇 주 후 수술을 받기로 날짜까지 딱 정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딱 이 수술 바로 직전에 그녀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2018년 5월 4일이었는데 그날 여느 때처럼 남편 미테시는 먼저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잠시 후 제시카가 약국에 왔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죠. 점심시간 이후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미테시는 제시카한테 자기야,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가게 마무리해. 나 지금 체육관에 운동 좀 다녀올게. 그렇게 미테시는 오후에 먼저 체육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여보, 오늘 저녁 준비하지 마. 내가 운동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피자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게. 그렇게 저녁 8시 15분경에 미테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이 막 다 헤집어져 있고 거실 가운데 아내가 쓰러져 있어. 너무 놀란 그가 바로 10분 후인 8시 24분경에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아내가 쓰러져 있으니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신고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인 이 집의 상태는요, 거실 바닥에 아내 제시카가 쓰러져 있었는데 손발이 뒤로 묶여가지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방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엉망이 돼 있었어요. 분명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미태 씨를 포함해 관계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제시카의 가족들 놀래가지고 달려와요. 그때 남편 미태씨 얼마나 같이 놀래고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벌겋게 부어 올라가지고 오히려 제시카 가족들이 나서서 그를 위로해줄 정도. 이 제시카의 여동생은요, 막 형부가 이렇게 울고 있고 우리 언니 죄 없이 사망하고 도대체 이 도둑놈의 새끼 잡히면 내가 콱 죽여버릴 거라고 경찰 앞에서 엄청 격분했어요.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린소프는 인구가 9,700명 아주 작은 교회 도시로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고 해요. 이런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주위 이웃들 다 충격 먹었죠. 아유, 그 둘 평소 금술이 얼마나 좋은 부부인데 이 썩을 놈의 도둑 새끼들 하필 들어가도 이렇게 좋은 부부 집에 들어가서 집안을 다 헤집어놨네. 주위 이웃들 가족들이 그냥 추정했을 땐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들으셨을 때 약국에다가 대학에다가 인도인들인데 영국에 살고 좀 잘 사는 축의 사람들 같다. 거기다 이 마을에서도 약국을 운영했는데 이게 또 잘 되고 있었어요. 돈도 잘 벌어, 금술도 좋아. 그러니까 누군가 시샘이 나서 질투심에 죽인 거 아니야? 강도라고 하기엔 집에 크게 없어진 게 없었거든요. 경찰 조사했을 때 문이나 창문이 파손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시카가 범인을 알고 직접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 이웃들 왈 제시카한테 원한 가질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남자 문제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입니다. 제1 용의선상에 오른 남편 미태 씨부터 신문에 들어가요. 미태 씨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거 점심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점심 끝나고 바로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유산소도 좀 하고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저녁하지 말아라, 피자 사간다 라고 문자했다. 확인해봐라. 내가 운동하던 그 시간 그녀가 집에 가서 뭘 했는지 난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경찰이 괜히 경찰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미태 씨의 목에 상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목의 상처는 언제 어디서 난 거예요? 그는요, 이거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운동할 때 저도 모르게 난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다치고 긁히고 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어서. 경찰은 그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자 가게 CCTV 확인합니다. 진짜 저녁 8시쯤에 이 남자 피자를 사가지고 나와. 그런데 이 점원이 한 소리 덧붙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긴 했어요. 요새 솔직히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들 카드 쓰지. 그런데 이때 이분이 계산한다면서 현금 다발을 막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돈 뭉치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결론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가셨어요. 경찰은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촉이 왔습니다. 내내 카드 결제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왜 이날은 현금 결제를 했지? 미태 씨가 수상했어요. 나름 잔머리를 쓴다고 쓴 것 같은데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더 경찰의 의심을 산 케이스죠. 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 경찰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경찰은요, 집을 이리저리 수색하다가 집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집 앞을 비추는 CCTV, 이 녹화 메모리 디스크를 하나 발견해요. 이것 자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선 이 메모리 디스크가 왜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나와? 이거는 마치 누가 숨겨둔 것 같잖아. 그리고 집 앞을 비추는 CCTV 영상, 그 영상의 기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미태 씨는 한 번도 경찰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집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집 앞에 CCTV 있다, 이거 확인해 보자 하는 게 보통 남편의 반응 아닙니까? 경찰 바로 이 디스크를 확인해 보는데 보니까 미태씨 오후 3시 30분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때 제시카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건지 안 보입니다. 오후 7시경 제시카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약 40분 뒤인 7시 42분경에 미태씨 집에서 나옵니다. 8시 15분에 피자를 사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딱 4분 후에 이 CCTV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5분 뒤 8시 24분에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죠. 이 CCTV 속 어디에도 제3자가 드나드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을 드나든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죠. 남편 미태씨. 만약 남편이 죽인 게 맞다면 금술이 그렇게 좋았다면서 왜 죽인 걸까요? 미태씨의 컴퓨터와 핸드폰 기록에서 경찰은 미태씨가 여러 차례 인슐린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아내의 삶을 끝내기 위해 기계적 질식을 일으키는 방법 등등을 검색한 게 확인됩니다. 와, 이것만으로도 뭐 빼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게 2018년도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검색 기록을 쫙 다 뽑아보니 이런 이상한 기록을 한 게 2013년도부터인 거예요. 5년 전에도 아내 죽이는 방법, 아내 어떻게 자연스럽게 죽이죠? 자연스럽게 질식사시키는 방법 등등을 계속 5년 동안 아내 죽이고 싶다고. 아니,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5년 동안 주위 이웃들이나 가족들 그녀한테 가장 좋은 남편이나 사위이자 배우자인 척하면서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뒤로는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설마 임신 안 된다고? 좀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보니까 이 새끼 아내 제시카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네. 와, 역시 돈이야? 제시카가 사망할 시 남편 미태씨 앞으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무려 하나로 35억이었습니다. 요새 핸드폰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워치를 차면 내 심장 박동이 지금 어떤지, 오늘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내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되고 확인되잖아요. 이게 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정말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두 사람 다 핸드폰에 이 기능이 있었나 봐요. 딱 확인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날 CCTV 영상 속의 모습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태 씨는 오후 3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시카는 아직 퇴근 전이었는지 보이지 않아요. 오후 7시가 돼서 제시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까지 핸드폰의 건강 체크 어플 기록을 보면 미태씨, 제시카가 집에 들어온 후에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제시카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 움직임이 없어. 거기다 팩트, 심장 박동 수치도 멈춰있네. 그리고 오후 7시 42분경 미태씨 집에서 나와요. 여기서 또 한번 팩트, 미태씨가 집에서 나온 후에도 그녀 여전히 미동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8시 15분에 운동 갔다던 그가 피자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아내 제시카의 핸드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태씨가 아내 핸드폰을 만졌다는 거죠. 그리고 딱 4분 후 집을 비추고 있던 CCTV가 꺼졌습니다. 8시 19분경에 CCTV 꺼졌고 약 5분 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와, 이 새끼. 바로 경찰 미태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소식에 그 누구보다 이 제시카의 가족들 너무 놀랬어요. 앞서 그랬잖아요. 막 여동생이 강도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고 미태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시카의 아버지가 도리어 그를 위로해줄 정도였다고. 그런데 이놈이 죽인 거였어? 다 연기였어?
재판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검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 다른 증거들도 제시합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이 부부 관계에 관한 건데, 주변 이웃들이나 가족들은 둘 사이 너무 좋았다고, 금술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시카는요, 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들 몰랐을까? 제시카가 숨겼나? 아니요. 이게 또 기가 막힌데, 실제 이들이 살던 그 마을에 인도인들이 많았었나 봐요. 여러분, 인도는 남녀 평등 말도 안 된다 하는 나라죠. 어디 여자가, 이게 문제였어요. 실제 한 번은 미태 씨가 약국 직원이 있는 앞에서 제시카한테 막 소리 지르고요. 제시카 가족들 앞에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미태 씨가 제시카 가족들 앞에서 제시카 목을 콱 조른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또 금방 돌아서면 미안하다 하면서 잘 하잖아. 뭐 대수냐. 무슨 그 정도로 가정폭력이야. 아우, 얘가 미쳤나봐. 이게 가족뿐만이 아닌 이웃들 또한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목 조르고 뺨 한 대 때리는 게 왜? 무슨 그거 가지고 가정폭력이야.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미틀씨 같은 남편이 어딨어? 아유, 그 정도면 둘이 금술 너무 좋은 거야. 사는 곳은 영국이었지만 인도의 그 풍습과 분위기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죠. 전혀 그 정도는 가정폭력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경찰이 봤을 땐 이거 심각한 가정폭력인데, 거기다 플러스 부검 결과 제시카의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요, 몸속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고혈당인 사람이 인슐린을 복용해서 혈당을 낮추는 건데, 이걸 정상인이 복용하면 저혈당이 돼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카 고혈당이었나? 정상이었죠. 고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죽었나? 시신 발견 당시 그녀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었습니까? 비닐봉지. 그것 때문에 질식사한 거예요. 경찰은 미태 씨의 검색 기록에서 아주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우발적 및 기계적 질식과 관련된 검색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범인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건 다 간접적인 증거들이지 않나? 맞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그런데 나옵니다. 어디서? 제시카의 시신에서. 그녀의 손톱 밑에서 남편 미태 씨의 DNA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제시카의 손톱 자국과 미태 씨 목에 있던 자국 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다면 정말 사망보험금, 돈, 이게 살해 동기인 걸까요? 경찰은요, 미태 씨 핸드폰에서 이 새끼 바람 피운 흔적을 찾아냅니다. 역시나 딴 년이 있었네. 네, 그것도 의사야. 그런데 바람난 상대편이 남자야. 어? 알고 보니 미태 씨 동성애였던 거예요. 호주의 한 남자 의사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것도 무려 7년 전 2011년도부터. 더 대박은 이 연인인 남자 의사와 둘이 대화 나눈 걸 보니 현재 기술로는 남자 사이에 아기를 가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꿈이 아이를 가지는 거야.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했나요? 제시카와 미태 씨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계속 안 됐다고 했죠. 와, 설마. 여러분, 미태 씨 약사였어요. 나 내 남자친구 호주 남자 의사인 얘랑 애 낳아야 되는데 내가 제시카 얘랑 해가지고 애 낳아버리면 다 꼬이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내 사랑은 호주 얘인데. 그러니까 제시카 몰래 정자수를 줄이는 임신 안 되는 약을 먹으면서 피임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몰랐던 그녀 시험관까지 하려고 했죠.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3개의 배아를 성공적으로 냉동시켰습니다. 이게 그가 원한 거였어요. 이 냉동 배아 플러스 남자 정자. 남자 정자는 우리가 많잖아. 그런데 난자가 없잖아. 이 난자를 얻으려고. 그 후에 이 난자와 우리 정자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지. 그 후에 우리 애처럼 우리가 키우는 거지. 그래서 그녀가 딱 냉동시켰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 5월 4일 저녁 7시쯤 제시카가 집에 왔을 때 미태 씨는 아내한테 인슐린을 주사 기절시켰습니다. 그 다음 비닐봉지를 씌워 숨막히게 죽인 다음 그는 사건 현장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강도가 든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알리바이 만들어야지 피자 사러 나간 거예요. 즉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내를 죽이고 나서 이제 찍힌 거라는 겁니다. 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요? 피자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집 앞을 비추는 CCTV 끄고 CCTV 기록 디스크를 숨긴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미태 씨가 보기에 자기 범죄, 이건 뭐 완전 범죄였어요. 그런데 웃기고 있죠. 3일 만에 잡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실제 미태 씨의 호주 의사 남자친구도 법정에 나왔는데 이 남자친구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태 씨 혼자 계획하고 해서 지 혼자 다 한 거예요. 배심원들은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미태 씨 여자 남자를 떠나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혼하면 되지. 그녀를 죽이고 사망보험금, 돈도 챙기고 싶은 욕심, 아이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건 제시카에게 단 1의 애정도 없었던 걸까요? 경찰 측은요, 이 사건, 인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혼? 말도 안 되고 되게 부끄러운 거라고 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미태 씨 입장에서는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지고는 싶어.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이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뭐 어쨌든 너무 괘씸합니다. 죽이고 보험금 타서 그걸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동성 남자친구와 남은 인생 전처 죽이고 얻은 배아로 아이 만들어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계획을 짠 거 아니에요. 무려 5년 넘게. 영국 법률에 따르면 한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높은 형벌은 30년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놈 30년 받았어요. 이건 무기징역감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발생했던 한 인도 부부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4월 인도 전역이 난리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 내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라자 일가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일가의 모든 가족이 3일 동안 고문당하면서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소름돋는 부분은 이 일가를 이렇게 몰살해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해당 가족의 장남이었다는 겁니다. 그 장남의 이름은 카델. 이 카델은 장 파드마라는 엄마와 라자 탕감이라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자는요, 인도 인류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의사였습니다. 30살이었던 카델은 보안 수준이 높은 고가의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 동네. 엄마 아빠가 엘리트니까 당연히 부모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카델의 아버지는 카델이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만 들어도 굉장한 집안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없었던 카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을 중퇴한 후 인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카델의 여동생이 또 있었어요. 이 여동생도 엘리트.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이제 공부 다 하고 인도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 카델 본인까지 한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카델은 외톨이였어요. 왜냐? 나 빼고는 다 엘리트 과정을 쑥쑥 받고 자라고 있거든. 나만 무슨 이 집에 문제아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 카델, 네 동생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이게 뭐니? 비교 아닌 비교도 많이 당하게 되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 못 받는 느낌. 그러다 보니 집에 가족이 다 함께 있어도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카델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것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때 카델의 관심사는요, 악마였습니다. 악마 숭배, 악마 숭배 의식, 이런 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카델의 가족 중 누구도 카델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 여동생이나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카델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눴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까요? 카델은 2017년 인터넷으로 정글도를 삽니다. 칼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은 주문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도착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오빠가 칼을 주문하고 집에 그게 배달 오고 집에서 칼을 꺼내보고 하는데도 카델의 불안한 징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긴 했지만 서로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2017년 4월 9일 카델은 아버지와 여동생은 출근하고 어머니와 70대의 고모와 셋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카델은 조용히 정글도를 집어들고 2층에 있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남은 사람은 70대 고모인데 의외로 카델은 바로 고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려둔 채 조용히 카델은 출근한 아빠와 여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온 아빠. 그런 아빠의 눈에 바로 들어온 건 피 묻은 칼을 들고 웃고 있는 장남 카델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바로 망설임 1도 없이 아빠를 찔렀습니다. 아빠 라자 또한 그 자리에서 즉사. 뒤이어 들어온 여동생 또한 바로 살해.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70대 고모예요. 이 고모는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때 자기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었다 보니 위층에서 이런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카델 또한 지하실에 고모가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언제든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카델은 제일 마지막에 고모를 죽입니다. 엄마, 아빠, 여동생을 죽이고 3일 후에 고모를 죽여요. 이 고모는요, 3일이 지나 자기가 살해당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위에 다른 가족도 다 죽어있다는 걸. 그렇게 가족 모두를 죽인 카델은 바로 지체 없이 집안의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닦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가족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태워버려요. 카델은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강한 불을 지펴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들은 이상했던 거예요. 라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저 집에서 뭐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 시체를 태우니까 집에서 연기도 많이 나고 그 역한 냄새도.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바로 이상함을 눈치챈 겁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옆에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탄 카델의 집안 모습이에요. 카델은 불에 탄 가족들과 함께 3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경찰이 자기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라자 일가 집에 침입, 그곳에서 검게 그을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내구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장남 카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카데를 발견해 바로 체포까지 하게 돼요. 체포된 후에 카데는요, 자기 범행을 순순히 인정,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너, 네 가족을 왜 다 죽인 거야? 나의 신, 악마께서 가족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델이 악마를 섬기기 위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악마술을 하고 싶어서 4명의 무고한 가족들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 악마 신이 죽이라고 했어요. 악마술을 하고 싶었어요. 딱 봐도 정신 상태가 문제 있잖아요. 체포되면서도 웃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재판에 보내기 전 카데를 정신감정 먼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사탄주의에 심하게 집착하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법원은 카데의 이런 정신상태 보고서를 받고 아직은 이 사람을 재판에 올리기에는 정신상태가 멀쩡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우선 카데를 푸자프라 중앙교도소라는 곳에 재판 중인 죄수 자격으로 수감하기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재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재판 중인 죄수 자격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기 위해, 악마술을 하기 위해 자기 가족을 모두 죽여버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족 내에서 도태되어가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최악으로 치닫은 거 아닌가. 좀 뭔가 좀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서로 가족 간의 교류가 좀 더 활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가족 몰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에 살던 당시 45살 굴루무르티. 그는 전역 전에 육군 부소대장이었고 전역 후에는 국방연구개발기관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아내 마드아비와 결혼한 지 13년이 됐고 두 사람 사이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죠. 아내 마드아비는 직업이 없었어요. 가정주부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2020년 굴루무르티는 가족과 함께 하이데라바드라는 지역으로 이사, 사건이 발생한 2층짜리 주택을 임대해 살았습니다. 신혼 초기에 굴루무르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모습에 많은 여자들이 부러움을 느꼈죠. 아유, 네 남편 아주 그냥 시시때때로 너 보고 싶어 죽겠나 보다야. 전화통에 불나. 내 남편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맨날 와서 밥만 먹고 그냥 나가고. 이 남편은 바깥 일로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면 그 외 모든 일은 아내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넌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뭔 전화를 이렇게 안 받냐? 아니, 내가 집에서 놀아? 나 집에서 바빠. 집에서 뭐가 바빠 네가. 이렇게 이해를 서로 못해서 자주 다투곤 했죠. 서로 이해를 끝까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 아내 마드아비는 때때로 너무 화가 나 남편의 목소리도 얼굴도 꼴보기 싫었어요. 내가 무슨 집에서 팽팽 노는 줄 아나 봐. 그래서 화가 나 일부러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남편 굴루무르티 오만 생각이 들면서 오해가 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난 지금 힘들게 밖에서 가족 부양하겠다고 쎄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 기집애 이거는 집에 남자 들여가지고 둘이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 만나고 노느라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의심과 오해는 부부의 결혼 생활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켰습니다.
아내 마드아비는요, 숨이 막혔어요. 결혼 생활 지옥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친구? 아니, 친구는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그녀는요, 자기 엄마한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뿐만 아닌 부부가 심하게 다툴 때마다 마드아비는 친정으로 돌아가 한동안 머물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양가 부모님들과 이 부부의 사이도 안 좋은 거예요. 아내의 부모님 입장에서 사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반대로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툭 하면 집 나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던 중 2025년 1월 18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마하바드가 이틀째 연락이 안 돼. 마드아비는요, 매일같이 엄마한테 전화해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게 하나의 일상인 여자였어요. 한 번도 전화가 안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요 근래 그것도 이틀 동안 조용한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늘 오던 전화가 안 오니까 엄마가 먼저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에는 바쁜가? 했는데 다음날이 돼도 조용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그녀의 부모님이 사위인 굴루무르티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때 사위 말. 아니, 장모님 집에 와이프 안 갔어요? 어제 저랑 싸우고 집 나갔거든요. 저는 당연히 친정집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사위 말을 듣자마자 마드아비의 부모님 놀래가지고 바로 딸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사위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해요. 이때 남편 굴루무르티는 경찰한테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던 그날을 설명해 주는데 2025년 1월 13일 이날이 인도의 상그라티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 축제 전날이었다고 해요. 이 축제 전날 부부가 단 둘이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육아에 지쳤어. 자유 부부. 그래서 아이들을 남편의 누나 집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축제 날이죠. 이날 남편 굴루무르티가 아내 마드아비한테 누나 집에서 아이들을 좀 일찍 데려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해서 축제를 좀 보고 오면 좋잖아. 어때? 자기는 가족들과 다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내 마드아비가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 싫어. 나 얼마 만에 육아에서 해방되는 건데. 아싸리 자기 누나 집에 며칠 더 애들 맡기고 나 친정집으로 가서 며칠 푹 쉬다 오고 싶어. 여기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면서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죽어도 아이들은 안 데리고 오고 오히려 친정집에 가서 쉬고 오겠대.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그건 안 된대. 아이들과 나와 같이 있어야지. 이 문제로 크게 다툰 끝에 아내 마드아비가 열을 확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 남편도 화나죠. 가족이 함께 하자는 게 잘못된 거야? 꼭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진짜. 이때 너무 열받아 집 나간 아내를 자기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밤이 되자 자기가 혼자 누나 집으로 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아이들은 당연히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어디 갔냐 찾기 시작했어요. 이때 자기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아,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대. 남편 굴루무르티 말로는 어차피 애엄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지가 뭐 멀리 가봤자고 결국 집에 돌아오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괜히 좀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안 받네. 이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내가 내 전화 안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늘상 이 여자는 지 화나면 내 전화 안 받는 여자니까. 그래서 에이씨 그냥 무시하고 출근한 거예요. 내심 그는 아내가 늦어도 자신이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왔는데도 집에 없어. 전화했더니 여전히 또 전화를 안 받아. 그 순간 조금 뭐지? 이상함에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장모님한테 전화가 딱. 우리 딸 어제 오늘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자, 여기까지가 남편 글루무르티의 진술입니다. 이 사건,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진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이상함을 캐치합니다. 이 남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 게 많아. 우선 이 아내, 정말 싸우다 열받아서 집을 나간 걸까요? 그렇다면 왜 CCTV엔 그녀가 나가는 모습이 없는 걸까요? 1월 16일 이후로 어떤 이웃도 이 아내 마드아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웃들 모두 이 아내가 실종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이때가 축제,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고향으로 내려가 집이 많이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원체 이 가족 자체가 이웃들과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지냈대요. 어느 정도였냐? 이 글루무르티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이웃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정도. 그러니까 번화한 동네 속에서 글루무르티 가족은 은둔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글루무르티 집 맞은편에 CCTV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드아비가 실종되기 전후의 상황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밤 10시 40분경 화면에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기록에서 이 아내 마드아비가 집을 다시 나서는 장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음날 1월 16일 이 남편이 혼자서 양동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 CCTV는 아내 마드아비 집에 들어간 건 맞다, 하지만 나온 적은 없어, 이 남편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일 때일까?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죠. 경찰은요, 이 집이 처음 사건이 발생한 장소구나, 글루무르티 집 전체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집 안에서 3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요. 첫째, 이웃들 왈 2025년 1월 16일 하루 종일 이 글루무르티의 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고 역겨운 악취도 났다고. 둘째,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약간의 혈흔이 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내 마드아비의 핸드폰이 집 안에서 발견돼요. 남편놈 말대로 마드아비가 정말 열받아 가출했다면 왜 핸드폰을 집안에 두고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경찰은 다시 이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이놈은요, 자기 진짜 억울하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진짜 실종된 게 맞다고. 하지만 경찰이 정확한 증거, CCTV 영상을 딱 제시하는 그 순간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떡하니 그녀가 집을 나가는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요, 진짜 끔찍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인 악마 말에 따르면 2025년 1월 16일 아침 8시부터 이 아내 마드아비가 자기 친정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엄청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안 된다, 친정에 못 보낸다 라고 하면서 가로막고, 야, 너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우리 집 사람 아니야. 툭 하면, 뭐만 하면 친정집에 가겠다고. 야, 그러면 우리 누나 집에 가. 우리 누나 집에 우리 애들도 있어. 지 말로는 이 일로 두 사람이 아침부터 한바탕 붙었다는 거예요. 말싸움. 그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서운했던 것들부터 막 다 나오는 거죠. 싸우면서. 예전 일까지 들춰지면서 서로를 막 핥혀. 아내 마드아비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이 남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지 말로는 아내가 먼저 자기 때렸다는데 모르죠. 어쨌든 이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생명을 끝냈고 그제서야 두려움과 공포를 뒤늦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게 싫었어요. 진짜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이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로 이 시신을 어떻게 숨기지? 머리를 짜내기 시작. 결론은
아,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시신 숨길 때 화학약품으로 시신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변기에 막 흘러보내고 막 하던데? 나도 약품으로 이 여자 완전히 녹여서 변기에 흘러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무슨 약품을 사며 시신은 또 어떻게 녹여? 얼마나 녹여?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잘라내고 내장 꺼내고 머리에도 약품 뿌려가지고 머리에 뿌리면 눈부터 녹는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그는요 10년이나 함께 살 비비고 살아온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시신을 토막, 일부는 삶고 또 일부는 구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남편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였다는 사실을 이미 잊고 있었어요. 이때 이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끓고 있는 물에서 진한 악취가 퍼져 나와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는 창문을 열었고 그 악취는 바람을 타고 이웃집까지 퍼져 나갔죠. 이웃들은 이 알 수 없는 악취에 이게 무슨 냄새야!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고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그 냄새의 근원지가 구르무르티의 집 부엌임을 알아냈습니다. 이웃들은요 바로 이놈 집을 찾아갔어요. 뭘 하길래 이렇게 악취가 나요? 죄송해요. 지금 양고기 요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냄비에 양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역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양머리 삶는다고 이 냄새 안 나. 하지만 이 굴루무르티가 그 냄새라고 우기니 어쩌겠어요. 그냥 다들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굴루무르티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뼈를 모두 모아서 절구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든 뒤에 변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도저히 변기에 내려가지 않는 찌꺼기들은 빈 페인트통에 담아 아내의 삶은 고기와 함께 4km 떨어진 호수에 버렸어요. 왜? 물고기들 먹으라고. 굴루무르티가 아내의 신체를 삶고 아내 뼈를 손수 빻아 가루로 만든 이유는 물에 버릴 때 물고기 떼가 이 인체 조직을 빠르게 먹어치워 완전히 시신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참 10년을 넘게 지 새끼 낳아주면서 지 옆에서 같이 자고 하며 살아왔는데 참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청 애절했을 거 아닙니까? 일말의 정도 없었나봐. 이건 남보다도 못하잖아. 시신 처리가 끝나자마자 굴루무르티는 집안을 철저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모든 혈흔이 완전히 지워졌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으론 집안에 남은 자극적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제를 구석구석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만일을 대비해 굴루무르티는 전체 과정을 다시 점검하면서 방의 구석구석을 확인해 어떤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친 후에야 굴루무르티는 안심하고 시신을 분리했던 침실 문을 잠근 뒤 깊은 밤을 틈타 누나 집으로 가서 두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 남편의 자백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으로 가서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법의학팀은 욕실에서 여러 혈흔 샘플을 발견했고 부엌에서 칼과 압력솥을 포함한 16점의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실험실로 보내져 감정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팀은 이놈이 뼈와 삶은 고기를 버렸다는 그 강에서 며칠 동안 수색과 인양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안에 마드하비의 시신 잔해를 건져 보려고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산산조각난 살점과 뼈조각마저도 물고기들이 모두 먹어치운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 남편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얼핏 들으면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 같아요. 둘이 싸우다가 욱해서 죽인. 하지만 경찰은요, 아니 이거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라고 봤습니다. 이놈 축제, 명절 전에 이미 모든 살인 계획을 다 세워뒀어. 명절 때 이웃들이 거의 다 고향에 내려가지. 그때 죽이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왜 죽인 걸까요? 정말 그냥 친정에 간다고 해서? 아님 의처증 같은 게 있었나? 이 사건이 2025년 1월 달에 발생했어요.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서 경찰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편 굴루무르티가 아내 마드아비의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불륜. 몰래 그러고 지내다가 이 아내 마드아비가 이걸 알게 된 거지. 얼마나 배신감이 듭니까?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 마드아비 입장에선 이 남편 꼴도 보기 싫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친정 간다고 한 거였고, 이 남편 새끼가 아내를 살해한 거 전적으로 새로운 여자와 남은 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다 하기에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혼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또 인도는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아이들도 있었고, 이 아내 마드아비가 이혼은 싫다고 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언론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참 열받고 답답한 게요. DNA 대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내 마드아비라는 명확한 증거 또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설령 DNA가 아내 마드아비라고 나와도 마드아비가 죽은 걸로 확정이 돼도 그 죽인 사람이 이 남편 새끼가 맞는지를 또 입증해야 하는데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굴루무르티의 죄를 확정할 수 있을지 그게 불확실하다고. 인도에서는 시신이 없으면 범인을 유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이놈이 시신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현재 이 남편 썩을 새끼는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내 마드아비의 시신이 이미 훼손돼 없는 만큼 그는 법의 이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백만으로는 아니 근데 이게 무죄냐고요. 똑같이 죽여야지.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제발 죄 지은 자 죄값을 톡톡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2023년 6월 7일 인도 지타나가르의 한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냄새가 대수롭게 넘길 냄새가 아니야. 냄새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은요, 처음에 누군가의 집에 쥐가 죽은 줄 알았어요. 쥐가 썩는 냄새. 그래서 냄새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704호실 문 앞에 도착, 배를 누르니 문이 딱 열리는데 그와 동시에 썩은 애가 확! 이 집이구나. 이웃들은요, 쥐든 다른 동물 사체든 분명히 이 방 안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웃이 704호 집주인에게 집 안에 죽은 동물이 있다고 알려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주인이 저 잠시만요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분무기 뿌리는 소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향수를 뿌리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 우리라고 쳐도 이웃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막 분무기에 향수에 뜬금없이 향수나 분무기를 뿌린다는 건 자기도 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 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지도 아는 거 아니야. 이웃은요, 문을 연 남자를 바라보면서 망설이다가 집 안에 아무래도 쥐가 죽어있는 것 같다고, 쥐가 아니더라도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그 704호 집주인의 이름은 만오지. 이 이야기를 들은 만오지는요, 잠깐 멈칫하더니 알겠다고 곧 처리하겠다고 말해요. 이에 이웃은요, 좀 어색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오지 엄청 차갑게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늦어서 저녁에 돌아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이웃은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몇 분 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뭐지? 싶어 밖을 봤더니 만오지가 긴 밀대를 들고 급하게 오토바이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네. 아니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냄새하며 만오지의 태도가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이 즉시 경비원에게 연락 704호를 확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이 이웃이 이상하게 느꼈던 이유가요. 최근 그 근처 지역에서 강력 사건이 꽤 일어났거든. 이걸 경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의 말을 흘려 안 들은 거예요. 바로 경비원이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704호 문 앞으로 경찰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출근해서 없어요. 보통은 이러면 집주인한테 연락해보고 그냥 기다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경찰? 아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이상하거든. 그냥 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만오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서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방 안은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약간의 음식이 들어있었지만 이 정도는 무난해. 욕실도 평범해. 안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주방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가득 담긴 냄비가 몇 개 놓여있네. 이거 뭐지? 싶어서 냄비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무슨 곰탕 같아. 맑은 물에 잘 보니까 고기가 또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과 압력솥에도 덜 익은 고기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와 설마? 하시죠? 이때 경찰도요. 와 설마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로 경찰은 여러 조로 나눠 각 방을 다시 수색합니다. 그 결과 안방 침대 밑에서 잘린 여성의 길게 따은 머리카락 뭉치가 나온 거예요. 안방 침대 밑에서. 이게 왜 나옵니까? 시간은 금방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하고 704호 주인인 만오지가 아파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웬 경찰차가 서 있고 위로 올려보니 우리 집 앞이 어수선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만오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뒤로 돌아 도망가려고. 하지만 다행히도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만오지 그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고 삼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성장했습니다. 만오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산업훈련원에 입학, 기술자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때까지 그는요 나름 자기한테 자신이 있었어요. 나 정도 스펙이면 도시로 나가서 뭐 금방 취업하고 뭐 금방 자리 잡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인도의 도시인 뭄바이에서 기술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만오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결론은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도 성실한 편이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후 그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 아내를 찾아 결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요 보기와 달리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여자한테 먼저 말 걸고 다가가서 호감을 사려고 막 노력하는 성격. 그래서 실제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어요. 결론은 48살이 될 때까지 결혼 못해요. 그러다 48살이 됐을 때 그는요 24살의 바디아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와 48살 남자와 24살 여자.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나는 거예요. 바디아 역시 고아의 삶이 대체로 만오지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바디아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3명의 자매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야 고아원을 떠나 자립했죠. 그냥 역시 생계를 위해 뭄바이에 왔고 괜찮은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생활고에 밀려 여러 잡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환경 덕에 둘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정은 사랑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동거까지 하게 되죠. 2015년 만오지는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대신 치타나가르 지역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입. 이때 문제의 704호에 입주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평범했지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웃들과 안 어울려 둘이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둘이 사귀는 사이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무슨 사이인지 안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세요. 쌀벌해요. 만오지가 동안이거나 바디아가 노안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땐 이 둘 영락없는 부녀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둘 남의 이런 시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둘 관계를 물어보면 바디아를 자신의 딸이라고 자연스럽게 소개까지 하곤 했습니다. 바디아 역시도 장난스럽게 아저씨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부르기도 했었대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부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사귀고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볼 걸 알고 있었다 보니 어울려봤자 이웃들과 어울려봤자 뒷말만 나올 게 뻔하니까 더더욱 이웃들과 안 어울리고 이렇게 한 것도 있었겠죠. 704호 맞은편 이웃 말에 따르면 그들은 704호의 문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704호가 공실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만오지와 바디아에겐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은처럼 소중하고 견고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에 숨어 자유롭게 지냈어요. 그러다 2019년 중반 그들은 어떤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사원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바디아의 절친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이때 이 친구는요,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얼굴도 좀 그러니까 이때 진지하게 바디아한테 야, 결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오지가 나이가 아버지 뻘인데 너 잘 생각해. 순간 욱해서 결혼하면 안 돼. 네 인생이 걸렸다고. 좀 더 연애하고 지켜보지. 하지만 이때 바디아는 확고했어요. 아니, 나 이 남자 너무 사랑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러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둘 행복하게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귀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평을 무조건 들어봐야 한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두 반대한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본인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보는 걸 주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이때 바디아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결혼 4년 만에 2023년 6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당시 56세였던 만오지는 그 전염병 기간 동안 제가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줄었고 와이프한테 돈을 못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 돈 문제로 둘이 좀 많이 다투게 됐어요. 와이프가 계속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6월 3일 제가 퇴근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아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혼자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래서 병원에 전화할까 경찰에 전화할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에 경찰이 내가 죽였다고 오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곧 60이에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처리하기로 했죠. 집에서 어떻게? 그는요 바로 4,000루피 하나로 약 6만원 정도를 들여 전기톱을 삽니다. 토막 내고요.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압력솥이나 냄비에 삶아요. 삶은 고기 조각들은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성 액체를 냄비와 양동이통에 붓고 거기에 큰 뼈들을 담가뒀어요. 진짜 여기까지도 최악인데 더 최악은요. 아내 시신을 토막 내서 삶았잖아요. 그거를 이 새끼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 나와요. 그리곤
그 삶은 아내의 살점들을 길에 있는 개들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개들이 먹은 거예요. 지 계획은 총 35조각 이거를 매번 출근할 때마다 몇 개씩 나눠 가져가서 개들한테 먹이면 약 8일 안에 다 처리할 수 있겠다. 8일. 하지만 이 8일이 다 되기도 전에 경찰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지. 자, 앞서 독국물을 먹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이 오해할까 무서워. 이렇게 처리했다. 이게 제일 처음 이 새끼가 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에요. 이 말 믿겠습니까? 다행히도 인도 경찰도 이 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을 바꿔요. 자기가 죽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이유가 있었다고. 바디아가 평소 자신을 되게 속박해 왔다는 거예요. 통제욕이 너무 강한 여자야. 항상 나를 감시하고 항상 나 바람필까봐 전전긍긍. 약간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내 핸드폰 감시하고 하루 일정은 어땠는지 다 파악하고 어디 요 앞에 슈퍼만 다녀와도 어디 갔다 왔냐 캐묻고 뭐만 하면 여자랑 놀아난 거 아니냐 의심하고. 그런데요, 바디아가 이렇게 의심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놈 핸드폰을 딱 봤는데 미친, 핸드폰에 엄청 많은 여자들과 야한 농담을 막 주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아내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의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경찰은요, 진짜 만오지의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건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떠나 인상이 안 좋고 좀 나이가 본 나이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남자를 바디아가 보고 막 딴 여자와 바람 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 말로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23년 6월 3일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또 애정 문제로 둘이 막 싸웠다고. 이때 바디아가 오빠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예전처럼 잘 안아주지도 않고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침대에서도 그래. 잠자리도 안 하려고 하고 예전같이 나한테 충실하지 않아. 그래서 나 너무 화나. 침대에서 같이 자봤자 뭐해. 하질 않는데. 오빠 그러니까 나가서 자. 그러면서 자기 이불과 베개를 거실 쪽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 또 왜 그러는데? 그렇게 말싸움 하다가 감정이 치닫았고 이 여자를 그대로 두면 이 여자가 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그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되면서 결론은 이 여자가 통제 못할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쳐 이 여자를 죽이자.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래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지가 2008년도에 교통사고로 응급치료 받다가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잘못 수혈받아 자기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바디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뭐라 했던 게 성관계였대요.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나 지금 에이즈인데 이걸 전염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관계를 일부러 안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 진짜 부녀 사이처럼만 지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 안 했다. 그 이후로 싸우다가 죽였다. 초기 부검 결과 바디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왔어요. 이에 2023년 9월 경찰은 만오지 그가 살충제를 사용해 아내 바디아를 독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게 바디아가 직접 마신 건지 아니면 정말 만오지가 강압적으로 마시게 만든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오지의 이런 진술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만오지의 끔찍한 만행,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범행 후 이 미친놈 아내 옷을 다 벗기고 나체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그 후에 시신 처리하는 방법을 구글에다가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전혀 당황하거나 무서워한 그런 기색이 없었던 겁니다. 죽은 아내의 옷을 다 벗겨 왜 사진을 찍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또라이인 거예요. 현재 만오지는 인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살인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저 추정하기로는 시신 부검했을 때 바디아 손에 오래된 상처들이 꽤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녀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 새끼가 어린 아내를 막 때려왔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막 때리다가 죽어버린 거죠. 실제 바디아 여동생 말에 따르면 바디아가 생전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부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새끼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디아가 지를 막 구속하고 의심하고 그랬다고? 웃기고 있네. 반대로 만오지가 바디아가 요 앞에 슈퍼에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오히려 집착한 사람 만오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이 새끼가 바디아를 막 의심하면서 말도 안 되게 추궁했고 그 과정에서 막 때린 거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망. 어떻게 시신 처리하지? 바로 전기톱 사가지고 토막 다 삶고 막 지지고 해가지고 아내 시신 일부를 걔한테 이 8일 만에 삶은 아내 시신을 걔한테 다 먹이려고 했는데 웬걸 4일 만에 걸려버렸네. 아직 아내 시신 걔한테 밥으로 다 못 줬는데. 48살 남자가 24살 여자를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 하나 믿고 결혼한 여자를. 아직 이 사건 제가 못 찾은 건지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지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사건에 관한 것만 있고.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